비 오는 밤 택시 한번 잘못 잡은 것 같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우리 집 안에서는 누가 대신 죽었냐를 두고 전쟁이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옥내랑 다정이 죽은 그날 이후로 이 집은 점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우연이라 치기엔 너무 누가 골라 맞춘 것처럼 정확하다라는 말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슬슬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거죠. 장례가 끝난 집은 조용했는데요. 조용하다는 말로도 부족했어요. 식탁에는 4개의 밥그릇만 올라와 있었고 상철은 국을 푸다가 숟가락을 짚는 손을 허공에서 멈췄어요. 숟가락이 2개가 모자라네. 그 말은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시는 쓸 수 없다는 말이었죠. 수비는 그 말에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참고 물컵만 만지작거렸고 지화는 젓가락을 쥐고 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지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가족들 얼굴만 하나씩 훑어보고 있었어요. 어느 얼굴에도 이게 그냥 비 오는 날 운 없는 사고였다는 표정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까지는 모두가 입으로는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 택시 기사도 피해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각자 마음속에서는 다른 문장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모든 게 빠르고 매끄럽지? 왜 우리가 뭘 묻기도 전에 알아서 다 정리해 주겠다고 하지? 이상한 일은 바로 다음 날 시작됐어요. 아침 일찍 상철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의는 겨우 끝났고 집안 정리도 못한 상태였는데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상철님 되시죠? 보험 교통사고 담당입니다. 이번 사고건 유가족 보상 관련해서 안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고 말투는 정제돼 있었는데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우선 장례 절차는 무사히 마치셨는지요? 사모님과 어머님 모두 피보험자 등록이 되어 있으셔서 사망보험금과 장례비 특약 추가 위로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가족분들이 오래 끌고 가는 걸 힘들어 하셔서요. 되도록이면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요? 상철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사고 조사도 아직 다 안 끝났다던데요. 예, 과실 비율은 거의 나왔고요. 화물차 쪽이 80, 택시 쪽이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의는 복수시라 형사 책임보다는 유가족 위주로 빠르게 보상하는 게 낫다는 내부 판단이 있어서요. 그리고 유가족분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하신다고 병원 측에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 상철 귀에 걸렸어요. 유가족이요? 누가요? 예? 그 말을 누가 했냐고요?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는 말. 수화기 너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 대외협력팀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보호자분들이 힘드셔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상철은 통화를 끊고 한참 동안 휴대폰만 바라봤어요.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병실에서 서류 내밀 때도 잠깐만요.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만 반복하느라 의료진 눈치를 본 사람이에요. 내가 그랬나? 기억을 아무리 뒤져봐도 빨리 해달라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럼 누가 내 입을 빌렸지? 그 생각이 이상하게 마음 한가운데 걸렸어요. 지혁은 이 얘기를 바로 들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중이었는데 거실 쪽에서 아버지가 혼잣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아버지 뭐가요? 상철이 툭 내뱉었어요. 보험인가 뭔가에서 전화 왔는데 내가 빨리 정리해달라 그랬다네. 나는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는데. 그 말 듣는 순간 지영 머릿속에서 빨리라는 단어가 보풀처럼 일어났어요. 병원도 빨랐어요. 사망 확인, 장례식장 연결, 장례 지원 프로그램 안내, 장례 지도사 소개까지 숨 쉴 틈 없이 척척 붙었어요. 상철이 멍한 얼굴로 서 있는 사이 누군가가 대신 서류를 받아 적고 절차를 밟고 있었죠. 그때도 지혁은 그냥 요즘 시스템이 잘 돼 있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보험사까지 똑같은 톤으로 빨리 유가족 요청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이게 시스템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가 지나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지혁은 AP 회의실에서 법무팀을 불러 앉혔어요. 개인적인 요청인데요. 우리 집 교통사고 건이 하나 있어요. 경찰 기록, 보험 문서, 병원 쪽 서류 법적으로 이상한 데가 있는지 한번 전부 훑어봐 줄 수 있어요? 법무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기사 쪽에서 과실을 부인한다든가 분쟁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요.
그쪽 책임도 책임인데 저는 이쪽이 너무 빠르다는 게 이상해요. 사고 난 지 하루 만에 보험이랑 장례, 병원까지 한 줄로 연결돼 있는 느낌이라. 알겠습니다. 일단 사고 기록이랑 블랙박스 보험 접수 내역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지역은 이걸 단순히 기분 나쁜 느낌으로 넘기고 싶지 않았어요. 이 집이 지금 어떤 구멍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최소한 지도를 한 번은 펼쳐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특히나 이 병원이 우진이 사라진 그 병원이라는 걸 생각하면 더 그랬어요. 운호간이식, 우진 실종, 그리고 옥내 다정 교통사고 응급실. 이상하게도 모든 길이 이 병원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법무팀에서 자료가 모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고조사서, 119 출동 기록, 블랙박스 복원 파일, 병원 응급실 도착 시각, 그리고 택시 앱 로그까지. 법무팀 직원 한 명이 프린트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대표님, 이거 택시 앱 배차 로그입니다. 사고 당일 하루치 기록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가 손가락으로 짚은 줄에는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18시 42분 배차 출발지 동타워 앞 도착지 종합병원 응급실. 18시 45분 승객 취소 사유 고객 취소. 그 바로 아래줄. 18시 47분 배차 출발지 구문화회관 도착지 아파트 단지. 이게 옥내와 다정이 탄 콜이었어요. 지역은 출발지 주소를 보고 숨이 잠깐 멎었어요. 타워. 거기는 가온재단 본부가 있는 건물이었어요. 여기 재단 있는 건물 맞죠? 법무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등기상으로 12층 가온재단 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 본부 앞에서 병원 응급실로 가는 택시가 잡혔다가 3분 뒤에 승객 취소. 그 직후 문화회관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가 잡히고 그 택시가 사고를 당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수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원래 그 콜 타려고 했던 승객 정보는요. 지역 질문에 법무팀 직원이 PC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이게 이상한데요. 보통은 이름 일부라도 암호화해서 남는데 이건 승객 이름이 통째로 익명 처리로 바뀌어 있습니다. 익명 처리 요청 내역을 보니까 그가 또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요청 주체 종합병원 대외협력팀 사유 VIP 고객 정보 보호. 병원에서 재단 앞에서 병원 가는 택시 콜 승객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거네요. VIP 고객. 지역은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요즘 VIP는 돈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문제 생기면 안 되는 사람들도 다 합쳐서 부르잖아요. 정치인, 재단 이사장, 대기업 오너, 스캔들 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럼 원래 이 택시는 자기도 모르게 입안에서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재단에서 병원으로 가야 했던 누군가를 태우려고 잡은 차였다는 얘기잖아요. 한편 병원에서는 전혀 다른 경로로 비슷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어요. 순이는 보호자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자판기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은호가 수술 후 회복 중이라 요즘은 병원과 집 사이만 왕복하고 있었죠. 그날은 우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쳐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옆자리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그날 그 사고 여기 응급실로 실려온 건가 봐요. 아, 시니어 모델 어르신들? 기사 봤어요. 재단 행사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던데. 가온재단이 장례비랑 위로금 전부 지원해줬다더라. 역시 재단 붙어 있는 병원은 다르다니까. 사고만 나면 프로세스가 딱딱 돌아간다니까. 사고만 나면 프로세스가 딱딱 돌아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순이 목덜미가 서늘해졌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사고가 프로세스의 시작처럼 들렸거든요. 재단이 장례비도 냈다고요? 순이는 참다가 간호사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저기 아까 응급실 쪽에서 말씀하신 그 사고 난 어르신들 있잖아요. 장례비를 재단에서 내준다던데 진짜예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아꼈어요. 아, 그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재단 후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요. 행사 참여자분들 중에 원하시면 그쪽은 그렇게 챙겨주고 우리는요? 네. 우리는요, 우리 애는요. 간 이식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면서요. 근데 그런 건 후원 프로그램 없어요? 그건 의료비 쪽이라 또 다르고요. 간호사는 당황해서 말끝을 흐렸어요. 장례비 쪽은 재단 사회공헌팀에서 따로.
같은 재단, 같은 병원, 같은 보험 라인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의료비로, 죽은 사람들은 장례비와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시스템을 타고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사람 목숨도 프로그램 메뉴에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신청할 걸 그랬네. 순이는 웃기지도 않은 생각이 떠올라서 혼자 피식 웃었다가 바로 울컥했어요. 그날 밤 순이는 병실 복도에서 은호에게 말했어요. 이 병원 재단이랑 보험이랑 다 한 통속 같지 않냐. 엄마 또 시작이다. 사람이 죽든 살든 한 줄로 다 묶여있는 느낌이야. 간 떼면 의료비 프로그램, 안 떼고 버티다가 죽으면 장례비 프로그램. 그 중간 어디에도 사람 마음은 없고. 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진짜 엄마 미쳐요. 그래 미치기 전에 알아야지.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건지는. 한편 영란은 전혀 다른 조각을 들고 있었어요. 사고 당일 밤 흰색 벤츠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영라였어요. 운전석에는 성희가 있었고요. 차 안에는 특유의 싸늘한 공기가 깔려 있었어요. 예전엔 엄마랑 드라이브를 나가면 음악도 같이 듣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 두 사람 사이에는 라디오 소리만 공기처럼 흘렀어요. 그때 엄마 휴대폰이 울렸고 블루투스가 자동 연결됐어요. 지금 부르면 나와요? 엄마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어요. 아니 그 사람 성질 알잖아요. 쉽게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택시부터 잡아두라고. 병원 응급실로 병원. 네 일단 차부터 붙여놓으라고요. 나가든 말든은 그 다음 문제고. 옆에서 듣던 영란은 별 생각 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그 대화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땐 몰랐거든요. 잠시 뒤 엄마가 짧게 욕을 했어요. 또 취소했네 저 인간. 누구요?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때 영라 눈에 들어온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앞쪽 교차로에서 화물차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인데 차체가 조금씩 앞으로 밀려가고 있었어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데도 차가 미끄러지듯 앞으로 스르륵 나가고 있었죠. 엄마는 그걸 슬쩍 흘겨봤어요. 저 차 또 나간다. 그러더니 신호가 바뀌고 엄마는 일부러 속도를 약간 줄여서 지나갔어요. 그때는 그냥 운전하면서 투덜대는 거겠지라고 넘겼어요. 근데 며칠 뒤 뉴스에서 정확히 그 교차로 그 화물차가 사고 영상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영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봤을 때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날 반대편 택시 안에 앉아있던 그 두 분이 할머니랑 다정 선생님이었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화면이 거꾸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또 나갔네. 또라는 말이 유난히 귀에 박혔어요. 마치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본 사람처럼 익숙하다는 투였어요. 그래서 영란은 혼자 있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엄마, 저 장면을 몇 번이나 봤던 거지? 이렇게 각자 다른 조각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 한자리에 모인 건 우연 같지만 어쩌면 필연이었어요. 병원 1층 카페 구석자리. 지역, 성재, 순이, 영라 네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각자 앞에 놓인 컵에는 커피, 생수, 녹차 아무거나 하나씩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제대로 마시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역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저 혼자만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는 택시 로고를 프린트한 종이를 꺼내서 가운데로 밀었어요. 이게 사고 택시 배차 기록입니다. 사고 나기 조금 전에 재단 본부 앞에서 병원 응급실로 가는 콜이 하나 잡혔다가 취소됐어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서 우리 할머니랑 어머니가 탄 거고요. 순이가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재단에서 병원으로 가는 택시를 먼저 잡아놨다는 거네요.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재가 화면을 좀 더 들여다봤어요. 승객 정보는 왜 없지? 익명 처리? 법무팀에서 함께 온 직원이 조심스레 설명했어요. 그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VIP 고객 정보 보호 요청이 들어와서 이름이 통째로 지워진 상태예요. VIP. 영라가 그 단어를 중얼거렸어요. 자기 엄마 얼굴이 그 단어랑 같이 떠올라 버렸거든요. 지역은 21번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재단 누군가가 병원에 가려다가 안 갔나 보다 정도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험 쪽에서 가져온 문서가 하나 더 있어요. 성재가 그걸 대신 받아들고 펼쳤어요. 이건 우리 집 계열 보험사 내부 기한서네. 그는 읽다가 순간 눈매가 날카롭게 변했어요.
미쳤네 이거. 뭔데요? 지혁이 묻자 성재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했어요. 사고 나기 30분 전에 고령 여성재단 행사 참여 고객 대상 원스톱 장례 지원 프로세스 시범 적용 문서가 올라가 있어. 제목이 그거야. 그리고 대상자 설명이 고령 여성 2인 재단 행사 참여객. 순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하다가 의자 등받이를 꽉 쥐었어요. 사고 나기도 전에 장례 지원할 사람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성재가 이를 악물었어요. 정해놨다까지는 아니고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하자는 매뉴얼을 올려놓은 거지. 근데 타이밍이 문제야. 사고 30분 전. 지혁이 숨을 고르며 정리했어요. 재단에서 병원 응급실로 가는 택시가 예약됐다가 취소되고 보험사는 고령 여성 2인 시나리오 매뉴얼을 올려놓고 그 뒤에 문화회관에서 행사 끝난 두 분이 그 택시를 타고 사고가 났다. 순이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하면 이런 거네. 재단에서는 나를 병원으로 끌고 가려고 택시를 잡아두고 보험사는 고령 여성 2명 죽으면 프로그램 돌릴 준비를 해놓고 병원은 응급실이랑 장례 연계 시스템 켜놓고 근데 내가 안 나간 대신 행사 마치고 나온 옥내 씨랑 다정 씨가 그 자리를 채운 거네. 지혁이 손을 내밀었어요. 아직은 조각 몇 개만 맞은 거예요. 이걸 계획된 살인이라고 단정하는 순간 우리 다 같이 무너집니다. 증거도 맥락도 더 모아야 하고요. 순이가 지혁을 똑바로 봤어요. 지혁 씨, 나는 경찰이 아니라 엄마야. 나한테 중요한 건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연을 가장한 시스템에 당했냐 아니냐예요. 그 순간 영라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저 그날 차 안에서 엄마가 했던 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의 시선이 한꺼번에 영라에게 향했어요. 영라는 손가락이 떨리는 걸 숨기지 못한 채로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그날 재단에서 나올 때 누군가랑 통화를 했어요. 택시부터 잡아두라고 병원 응급실로 보내라고. 그리고 잠시 뒤에 또 취소했네 그 인간이라고 했어요. 화물차 보고 또 나간다고도 했고요. 그냥 하소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또라는 말이 너무 이상해요. 또 순이가 그 단어를 따라했어요. 또 취소했네 또 나간다. 이게 한번 본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지. 성재가 양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이 정도면 최소한 재단이 이 동네 교차로 사고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은 할 수 있겠다. 지혁은 여전히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성급하게 한 줄로 결론 내리는 건. 그때 순이가 지혁 말을 잘랐어요. 나는 이미 내 결론 나왔어요. 우연이라 치기엔 우리 쪽에만 피해가 너무 정확하게 떨어져요. 간 이식도 재단도 병원도 이제는 교통사고까지.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 다른 장소에서 무너졌어요. 상철은 이 사실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어쩐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다가도 옥내랑 다정이 탔을 그 택시 뒷좌석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병원 가까이 있던 건 우리 집 아니었나? 그럼 원래 그 자리는? 그 생각이 끝까지 이어지는 순간이 너무 무서워서 그는 중간에 스스로 생각을 끊었어요. 생각하지 마라 상철아. 생각하면 살아있는 내가 벌 받는 거다. 근데 생각을 끊을수록 그 문장이 더 선명해졌어요. 혹시 우리가 대신 산 건 아닐까? 순이는 집에 돌아가서 재단에서 받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가온재단 로고가 찍힌 안내문, 간 이식 설명자료, 후원 프로그램 브로슈어. 모두 사람을 살린다는 말로 시작해서 결국 돈과 절차로 끝나는 종이들이었어요. 그 옆에는 보험사에서 보낸 문자가 새로 하나 와 있었어요. 유가족님, 장례비 및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동의 안내입니다. 동의하실 경우 일부 금액이 가온 장학기금으로 자동 기부되며 별도 신청이 없을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동 기부. 순이는 그 표현이 소름 끼쳤어요. 사람을 사고로 죽여놓고 그 돈 일부를 기부라고 부르면 양심이 가벼워지나 보지. 그녀는 휴대폰을 식탁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영란은 방 안에서 혼자 엄마 차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열쇠에 달린 작은 가온재단 키링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고 당일 엄마 손이 핸들을 꼭 쥐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 사람 또 나갔네. 그 말이 점점 다른 뜻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판 또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마치 그런 뉘앙스로.
그럼 우리 집은 이 판에서 어디에 서 있는 거지? 영란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이 판을 짜는 사람인지 끌려다니는 사람인지 자기는 그 옆에서 얼마나 더 눈 감고 있을 수 있는지. 지혁은 집 서재에 앉아 택시 로고와 보험 문서를 다시 펼쳐놓았어요. 그 옆에는 우진이 사라지기 전 병원 CCTV 캡처 사진도 하나 놓여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는 우진, 그 뒤를 따라가는 병원 직원, 그리고 화면이 뚝 끊기는 지점. 이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데도 능숙하고 죽음을 처리하는데도 능숙하다.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해서 돈 버는데 제일 능숙하다. 이런 말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지혁은 문득 성희 얼굴이 떠올랐어요. 간 이식 얘기를 할 때마다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사고는 그냥 안타까운 우연일지 아니면 시스템이 잘 돌아갔다고 느껴지는 사례 중 하나일지. 이쯤 되면 이 이야기는 막장이에요. 근데 터무니없이 이해 안 되는 막장은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에서 충분히 가능한 숫자와 절차로 포장된 폭력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어요. 지혁은 결국 마음속으로 한 줄을 새겼어요. 이걸 덮고 살면 나는 그냥 이 판 공범 되는 거다. 최소한 누가 이 판을 짰는지, 어디까지가 시스템이고 어디부터가 사람 결정인지 거기까진 가봐야 한다. 순이는 다른 방식으로 결심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사장님 멱살 잡고 물어볼 거다. 우리 대신 누가 죽었는지 알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녀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 칼처럼 바뀌고 있었어요. 영란은 방 불을 끄고 누웠다가 결국 다시 일어났어요. 침대 옆에 있던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사고 진짜 우연이었을까? 그 아래에 자기가 기억하는 그날 밤의 모든 장면을 하나씩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표정, 화물차, 택시, 신호등, 엄마가 했던 말, 그때